11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아시나요? 일제강점기에 해체되어 서울, 일본 오사카를 거쳐 경복궁에 있다가 마침내 원래 자리를 찾아 복원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탑의 귀환이 15년 전 한국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제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과 맞닿아 있더군요. 어머니가 남긴 지광국사탑 도면 속 비밀스러운 좌표가 저를 이끈 곳에서 저는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났고 단순한 문화재 연구를 넘어선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우연인 듯 필연처럼 이어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저먼드 밀스라고 합니다. BBC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세계 문화재를 연구하는 다큐멘터리스트죠. 어머니는 영국의 저명한 문화재 보존 전문가셨는데 15년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연구를 끝으로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그날의 진실을 찾아 헤매던 제가 우연히, 아니 어쩌면 필연처럼 마주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런던의 3월은 유독 차갑고 음침했어요. 매서운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리는 가운데 소호거리의 회색빛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제 편집실의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다 마신 커피잔들이 널브러져 있고 벽에는 제가 받은 상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답니다. 세계의 문화재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에미상과 BBC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등을 수상했지만 이상하게도 성취감 대신 왠지 모를 공허함만이 제 마음을 채워갔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밤샘 편집이었어요. 벌써 이번 주 3번째였죠. 커피로도 이겨내기 힘든 피로에 절어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위해 영감을 찾던 중 문화재 복원 관련 영상들을 보던 그때였어요. 113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지광국사탑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일제강점기에 해체되어 서울, 오사카, 경복궁을 거쳐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지광국사탑.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 순간 왠지 모를 감정이 울컥 차올랐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돌들이 제자리를 찾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되는 영상을 보고 있자니 문득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니 의식이 흐려지면서 편집실 바닥으로 천천히 쓰러져 갔다고 하네요.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병실이었어요. 병실 창 너머로 보이는 런던의 하늘은 어머니를 잃은 그날처럼 잔뜩 흐려 있었죠. 머리맡에는 동생 소피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청록색 니트 스웨터를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 어머니와 똑 닮았지만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가는 밤새 저를 간호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물잔을 건네며 정신이 좀 드냐고 묻는 소피에게 고개를 끄덕였더니 갑자기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자기는 이제 어머니처럼 언니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라고요. 소피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후로 소피는 언제나 이렇게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늘 밝게 웃던 18살 소녀는 어느새 대형박물관의 유능한 큐레이터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사는 언니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피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매일 밤 편집실에서 잠들고 어머니 생각에 잠 못 이루다가는 정말 큰일 날 거라면서 잠시 쉬면서 대형박물관에서 자기랑 같이 일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더군요. 소피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걱정과 단호함이 공존했어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 가슴 한켠이 찡해졌답니다. 평소라면 바로 거절했겠지만 문득 편집실에서 본 지광국사탑의 복원 영상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이 제안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움직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소피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형박물관에서의 일은 처음에는 단순한 휴식이라 생각했어요. 수장고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돕게 됐는데 마침 동남아시아 문화재 섹션을 새로 분류하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1950년대 영국 문화재 전문가들의 아시아 연구 기록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이 시기에 우리 어머니도 아시아 쪽 연구를 하고 계셨던 것 같다면서 제게 자료 검토를 부탁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자료 검토 중이었어요. 오래된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우연히 한국 문화재 관련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 한 권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트 귀퉁이에 적힌 날짜와 이니셜 MM,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가 늘 즐겨 쓰시던 파란색 만년필로 그려진 작은 별표. 어머니는 항상 중요한 문서 옆에 이 표식을 남기셨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가 늘 쓰시던 방식대로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날씨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죠. 심지어 페이지 모서리를 접는 방식까지. 이건 분명 어머니의 연구 노트가 맞았어요. 먼지 쌓인 페이지를 넘기자 지광국사탑의 정교한 도면이 나왔는데 특이하게도 IPR4이라는 코드와 1949년이라는 연도가 여러 번 등장했어요. 그리고 의아하게도 부산이라는 지명 옆에 왕자표라는 낯선 로고가 그려져 있었죠.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연결된 듯한 이 단서들이 저를 이상한 흥분 상태로 만들었답니다. 발견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으시고 연구에만 몰두하시던 평소와 달리 급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또 허황된 꿈을 쫓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어머니도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 끝이 어땠는지 기억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이번만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직감이 강하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분명 단순한 문화재 연구를 넘어선 무언가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의 오랜 동료였던 마가렛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런던 교회의 작은 오두막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그녀는 제가 건넨 노트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하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국의 어떤 문화재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답니다. 그게 단순한 문화재가 아닌 산업기술과 관련된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어머니의 마지막 만남이 양정모라는 한국 기업인과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어머니의 노트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2009년 3월 29일, 그날은 양정모 회장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서거한 날이었거든요. 새벽까지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에게 한국행을 이야기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말리던 소피가 이번에는 달랐죠. 어머니의 마지막 연구가 단순한 문화재 기록이 아닐 수 있다면서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더군요. 게다가 대형박물관의 한국 문화재 교류 프로그램이 곧 시작된다며 그 일정에 맞춰 한국행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런던이스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를 읽어보았어요. 한국의 문화재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다. 그 속에는 이렇게 끝나는 문장과 그 뒤로 잘려나간 페이지들, 평소라면 답답했을 이 불완전한 단서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슴 설레는 모험의 시작처럼 느껴졌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묘한 예감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연구를 찾아 떠나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서울은 봄비 내리는 런던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답니다. 찰랑이는 봄바람에 벚꽃 잎이 하늘하늘 춤추는 서울숲에서 저는 어머니의 노트에 적힌 좌표를 확인하며 지광국사탑과 관련된 장소를 찾고 있었죠. 따스한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오전 10시경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만남이 시작될 거라는 거요.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메고 지도를 확인하며 서울숲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노트에 적힌 좌표가 이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에는 삼삼오오 모여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특히 한 무리의 러닝 크루가 눈에 띄더군요. 밝은 미소로 대화를 나누며 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잠시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한 손에는 어머니의 노트를, 다른 손으로는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각도를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조심하세요 라는 외침과 함께 제 발이 산책로 턱에 걸리고 말았어요. 카메라를 지키려 몸을 비튼 그 순간 옆에서 달리던 누군가가 재빠르게 제 팔을 붙잡아 주었답니다. 균형을 되찾고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본 러닝 크루의 선두에 있던 남자였어요. 까만 프리미엄 러닝복 차림에 둥근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 체육인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180cm는 되어 보이는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탄탄한 체격,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까지. 괜찮으세요? 발목은 다치지 않으셨나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괜찮다고 답하려는데 문득 제 손에 든 노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양정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헤리티지 러너스의 리더라며 이 근처 문화유산을 돌며 달리는 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오래된 지도에 관심을 보이며 혹시 문화재 관련 촬영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제가 영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걸 알게 되자 눈을 반짝이며 이번 주 토요일 문화유산 러닝 코스를 설명해 주었죠. 덕수궁을 시작으로 정동길을 따라 걷다가 경희궁과 서울, 역사박물관까지
서울의 근대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코스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마침 오늘 삐끗한 발목 재활에도 도움이 될 거라며 천천히 걸어도 좋다고 덧붙이는 배려심이 느껴졌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어머니의 흔적을 찾는 게 제 우선순위였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서울의 문화유산을 돌아보며 연구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정민 씨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재를 보는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혼자 도시를 헤매는 것보다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일 거란 판단이 들더군요. 그렇게 참여하게 된 Heritage Runners의 첫 모임은 토요일 아침 8시 덕수궁 대한문 앞이었어요. 가볍게 발목 테이핑을 해주며 시작된 러닝은 제가 알던 단순한 조깅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10여 명의 러너들과 함께 정동길을 따라 천천히 달리다 보면 양정민 씨가 중간중간 멈춰서서 건물마다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특히 서울 역사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1900년대 초 서울의 지도를 보며 들려준 근대화 이야기는 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호기심을 자극했답니다. 그렇게 매주 새로운 코스가 이어졌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건축 양식부터 광화문 6조 거리의 역사까지 양정민 씨의 설명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같았죠. 제 질문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답해주는 모습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한강변 러닝 코스였죠. 갑자기 내린 봄비를 피해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 아래 앉아있던 그때 양정민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는 그가 왜 문화재에 이토록 관심이 많은지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더군요. 문화유산 속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 해안과 기술력이 놀랍다면서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빛나던 순간이 잊히지 않네요.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는 양정민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담겨 있다면서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증명하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하더군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여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문화재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경험과 어머니의 마지막 연구를 찾아 한국에 왔다는 것까지.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을 때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양정민 씨는 문득 자신의 연구소를 보여주고 싶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제가 찾는 답에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요. 잠시 망설이는 제 모습에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재와 대화하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다고 덧붙이더군요. 다음 날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 위치한 정민 신발기술연구소를 찾았어요. 부산 본사의 서울지사라고 했지만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실험실을 보니 단순한 지사는 아닌 듯했죠. 양정민 씨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답니다. 그런데 실험실 한쪽 벽면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1970년대로 보이는 그 사진 속에는 한 중년 신사가 외국 바이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바로 어머니의 노트에서 봤던 그 얼굴, 국제그룹 창업자 양정모 회장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진 속 외국 바이어들 중 한 명이 영국 문화재 전문가였던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었죠.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양정모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5년 전 갑작스레 사라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던 저에게 이렇게 생기 넘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왜 어머니는 이곳에 계셨던 걸까? 양정모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마지막이 이곳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무언가 중요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내지 못하는 답답함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잠시 진정을 하려 심호흡을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죠. 어머니의 젊은 미소가 담긴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리움과 혼란, 기대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답니다. 마치 퍼즐의 핵심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데 그 조각이 정확히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의문들을 정리하려는 그때였어요. 갑자기 연구소 도어락 소리와 함께 들어온 한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실험실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죠. 나리타 토모야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도쿄아공의 수석연구원이라면서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을 사과하더군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과하게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을 사과하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실험실 구석구석을 스캔하듯 날카롭게 훑고 있었죠.
나리타는 양정민 박사의 최근 충격흡수 솔루션 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혹시 도쿄화공의 1960년대 특허를 참고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양정민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죠. 나리타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은 의도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양정민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며 독자적인 연구라고 단호하게 답했지만 나리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부드러운 어조로 한국의 신발 산업은 일본의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며 왕자표 고무신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나리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정민의 손이 책상을 꾹 누르는 게 보였어요.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여전했지만 손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책상 위 커피잔에 잔물결이 일더군요. 양정민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술은 배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1949년 왕자표가 시작될 때부터 그래왔다고 강조했어요. 순간 나리타의 미소가 살짝 일그러졌어요. 마치 예상치 못한 발언을 들은 것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내 다시 그 완벽한 미소를 되찾고는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를 떴답니다. 나리타가 떠난 후 실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양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저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과 방금 전 나리타의 등장을 연결지으려 애쓰고 있었답니다. 묘한 긴장감이 실험실 안에 가득했죠. 그날 저녁 양정민 씨는 저를 남산 둘레길로 이끌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스름한 산책로를 걸으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국제그룹 창업자 양정모 회장이 그의 할아버지였다는 것, 1985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그룹이 해체된 과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고 있다는 것까지.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꺼낸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1970년대 국제그룹의 기술연구소에서 찍힌 사진 속에는 양정모 회장님과 함께 서 있는 제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혹시 제 어머니의 마지막 연구가 국제그룹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더군요. 서울의 밤거리가 하나둘 불빛을 밝히기 시작할 무렵 양정민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부산에 있는 할아버지의 옛 자료들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제게 동행을 제안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배려와 설렘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연구 노트 속 좌표가 절 이곳으로 이끈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연구와 양정모 회장님의 이야기가 만나는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KTX가 서울역을 빠져나가는 순간 제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창가에 앉은 양정민의 옆모습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날의 풍경과 겹쳐 보이면서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 한켠을 간지리더군요.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장 국제시장으로 향했는데 좁은 골목길마다 가득한 사람들의 활기와 정겨운 부산 사투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답니다. 양정민은 골목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이곳의 역사를 들려주었는데 특히 할아버지 세대가 이곳에서 어떻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는지 설명해주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도착한 옛 국제고무공업사 터는 지금은 작은 역사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박순희 할머니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셨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내시더니 1970년대 공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 위에서 멈췄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여성이 한 분 서 계셨어요. 마리아 씨하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분명 제 어머니였거든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어머니가 우리 기술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마구 요동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양정민이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가셨어요. 1970년대 중반 일본 기업들이 국제그룹을 압박하던 시기에 제 어머니는 영국 문화재 전문가의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심장은 마구 요동쳤는데 어머니의 존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어머니가 한국 전통 신발의 제작 기법을 연구하시며 그 안에 담긴 독창적인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고무가공 기술이 한국의 전통 신발 제작 방식에서 발전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제 눈에서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15년 동안 풀리지 않던 어머니의 흔적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할머니를 근처 다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오래된 커피 향기 속에서 할머니는 1970년대 공장에서 찍은 흑백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시며 한숨 깊이 들이쉬고는 말씀을 이어가셨답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온 문화재 전문가가 왜 하필 고무신에 그토록 관심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고무신 한 켤레 속에 한국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레 꺼내 보여주신 바랜 고무신 한 켤레의 옆면에는 희미하게 왕자표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공장에서 만든 마지막 고무신이라고 하시며 어머니께서 보관하다가 돌아가시기 전 맡기신 거라는 말씀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에게 고무신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다고 해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희망이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다는 부모의 염원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가 왜 이토록 고무신에 매료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어머니의 수첩에 적혀있던 글을 들려주셨어요. 진정한 문화유산은 박물관 속 유물만이 아니며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손끝에서 이어져 내려온 기술과 정신이야말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고무신 한 켤레마다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시며 한국인의 삶과 기술의 흔적을 발견하신 거였죠. 할머니는 어머니께서 모든 연구 자료를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자료였기에 문화재관리국 직인이 찍힌 접수증도 꼭 받아두실 정도로 신중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그 자료들이 국가기록원 부산집으로 이관됐을 거라는 말씀에 양정민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마침 양정민이 부산대에서 문화재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쓸 때 국가기록원을 자주 이용했다고 해요. 그의 지도교수님이 기록원 자문위원이셨기 때문에 특별 열람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죠. 이튿날 아침 일찍 우리는 양정민이 지도교수님께 받은 추천서를 들고 국가기록원 부산지부를 찾았어요. 자료실 담당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문화재와 산업기술 관련 문서철들이 있는 지하 수장고까지 안내해 주셨는데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그곳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답니다. 처가 사이를 걸으며 1970년대 문서철들을 찾던 중이었어요. 양정민이 먼저 발견한 것은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해외 연구자 방문 기록이었고 그 속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발견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처를 따라가다 보니 별도로 분류된 작은 서고가 나왔는데 그곳에는 해외 문화재 연구자들의 특별 보고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수많은 서류 상자들 사이에서 영국 왕립문화재연구소라고 적힌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며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왠지 모를 예감이 저를 감쌌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친필 서명이 든 문서들이 가득했는데 그중 2009년 3월 28일자 양정모 회장님과의 면담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15년 만에 다시 보는 어머니의 필체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계속 떨렸는데 그 내용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답니다. 어머니는 1970년대부터 한국 전통 신발 제작 기술을 연구하시던 중 일본이 주장하는 고무 가공 기술의 출처에 의문을 품으셨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지광국사탑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탑을 해체해 반출한 것이 단순한 문화재 약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탑의 정교한 돌 가공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체했고 이 기술이 고무 성형과 가공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해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제가 영국에서 발견한 도면, 지광국사탑의 귀환,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연구. 마치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어머니께서 남기신 진실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문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양정모 회장님과 어머니의 마지막 만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009년 3월 28일 서울대병원에서 어머니는 임종을 앞둔 회장님으로부터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전달받으셨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신발 제작 기법, 특히 갱잠법이라는 특별한 가공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가죽을 무두질하고 뒤틀림 없이 성형하는 이 기술이 고무를 안정적으로 가공하는 기술의 근간이 되었다는 거였죠. 양정모 회장님은 이 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고무 제조법을 개발하셨는데 일본 기업들은 이를 자신들의 기술인 양 특허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왕자표 고무신에 적용된 저온 성형 공법은 한국 전통 신발의 제작 방식에서 발전된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고무가 갈라지지 않게 하는 이 기술은 조선시대 신발장인들이 가죽을 다루던 방식에서 힌트를 얻은 거였답니다. 회장님은 이를 증명하는 1950년대의 연구 일지와 도면, 그리고 당시 일본 기업들이 이 기술을 빼가려 했던 협박 편지들까지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밤 병원을 나서신 어머니가 탄 택시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을 발견한 순간 제 손에서 문서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양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이 의문의 사고였다고 말해주었을 때 그제서야 15년 전 그날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셨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으신 거였어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양정민이 말없이 저를 껴안아 주었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어머니의 체온 같은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이상한 안도감이 뒤섞인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며칠 후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해운대 달빛 아래 서 있었어요.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양정민이 앞으로는 자신이 저를 지키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진실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까만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파도를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제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닌 양정민과 함께라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부산 신발박물관에서의 다큐멘터리 상영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왕자표 고무신과 한국 신발산업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연구 자료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았어요. 세계적인 러닝화 브랜드 관계자들과 스포츠 과학자들로 가득 찬 객석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화면에는 어머니가 발견한 진실과 양정모 회장님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과정이 차례로 펼쳐졌어요. 특히 1950년대 갱잠법 기술 도면이 등장했을 때는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답니다. 그동안 일본의 기술이라고만 알려졌던 고무 성형 공법이 사실은 조선의 전통 신발 제작 기술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에 관객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상영이 끝나고 나리타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가 역사는 각자의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불편한 미소를 지었을 때 양정민이 단호하게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고 맞섰죠. 그 순간 객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에 나리타의 얼굴이 굳어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며칠 뒤 국가기록원에서 열린 특별전은 또 다른 의미였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이 국제그룹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숨겨진 이야기들이 하나둘 공개되었거든요. 특히 양정모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기업인의 소신과 자존심까지 뺏을 순 없다며 맞서셨다는 기록을 보며 어머니와 회장님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어요. 특별전이 끝난 후 러닝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았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신발의 역사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한 기업인의 혼이자 우리가 달리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와 양정모 회장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자꾸만 목이 메었지만 옆자리에서 양정민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어 끝까지 이야기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5월의 어느 새벽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러닝을 시작했어요. 헤리티지 러너스가 기획한 왕자표의 길 트레일로 서울 도심 속 신발 산업의 흔적을 따라가는 10km 코스였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숲에 100명의 러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모두가 이 의미 있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어 찾아온 분들이었죠. 새벽 4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양정민이 러너들에게 오늘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을지로의 옛 신발상가, 충무로의 첫 왕자표 매장터, 그리고 국제그룹의 옛 사옥을 지나는 코스라고 했죠. 출발 전 모두가 작은 LED 등을 켜들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별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는 천천히 도심을 달리며 각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을지로 구간에서는 1960년대 이곳에서 신발 도매상을 하셨던 어르신을 만나 그 시절 이야기를 들었고 충무로에 있었던 첫 왕자표 매장 앞에서는 잠시 멈춰서서 양정민이 들려주는 할아버지의 창업 일화를 경청했죠. 특히 의미 깊었던 건 참가자들 중에 옛 국제그룹 직원들의 자녀분들이
여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려주는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신발 산업의 역사가 단순한 과거가 아닌 우리 곁에서 숨쉬는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해가 떠오르며 도심의 아침이 시작될 무렵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인 덕수궁 앞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헤리티지 러너스의 정기 러닝 코스로 왕좌표의 길을 선포했는데 이 코스는 단순한 러닝 트레일이 아닌 잊혀진 우리의 역사와 자부심을 되찾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었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건 마지막 러닝이었어요. 경복궁을 출발해 을지로의 옛 신발 상가를 지나 충무로의 첫 왕좌표, 매장 터를 거쳐 국제그룹의 옛 사옥까지 이어졌죠. 그 길을 달리며 저는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런던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연구 노트, 원래 자리를 찾아 원주로 돌아간 지광국 사탑, 그 속에 담긴 우리의 기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어머니와 양정모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울광장에 멈춰선 우리에게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양정민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차례라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마치 지광국 사탑이 113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어머니가 찾아낸 진실도 양정모 회장님이 지키고자 했던 자존심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헤리티지 러너스와 함께 왕좌표의 길을 달립니다. 서울의 거리를 달리며 때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때로는 양정모 회장님의 용기를 떠올리죠. 이제 이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한켤레의 고무신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지광국 사탑의 기술이 그랬듯 우리의 자부심도 이제는 당당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양정민과 저는 이 길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셨던 진실이 이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숨쉬고 있답니다. 매주 아침 서울 도심을 달리며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어머니와 양정모 회장님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길에서 저와 양정민이 서로를 만나 함께 달릴 수 있으리라는 것도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친원전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요.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24조 원의 수주를 따낸 데 이어 네덜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K원전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의 연구용 원자로 개조 사업인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유럽에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위상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성공 이면에는 한 네덜란드 원자력 공학자의 놀라운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출신의 원자력 공학자 헤오르이나 키스입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오이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제 조국인 네덜란드를 떠나 한국으로 귀화까지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런 제 선택에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제 할아버지 비렐름 키스 교수님은 델프트 공대에서 40년 넘게 동아시아학을 연구하신 석학이셨어요. 특히 하멜 표류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셨고 한국과 네덜란드의 과학기술 교류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셨죠. 생전에 한국은 미래의 과학강국이 될 거지라고 늘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예견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참 감회가 깊네요. 제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은 2014년 가을 델프트 공대 원자력공학과 연구동 3층의 제 연구실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저는 원자로 냉중성자 제어 최적화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8살의 패기 넘치는 연구원이었죠. 그런 제가 유럽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오이스터 프로젝트의 평가위원으로 발탁되었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컸답니다. 이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리자면 무려 10년간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프로젝트였거든요. 우리 델프트 공대의 60년 된 연구용 원자로를 최첨단 냉중성자 생산시설로 탈바꿈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성공만 한다면 물리학, 생명공학, 신소재 개발 등 첨단 과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었죠. 특히 이 시설이 완공되면 유럽에서 6번째로 냉중성자 연구가 가능한 연구소가 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기도 했어요. 그해 10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연구실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두 기관의 제안서를 모니터에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 분석하던 중이었는데 문득 화면 구석에 있던 할아버지의 디지털 아카이브 폴더가 눈에 들어왔네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신경이 쓰이더군요. 마우스 커서를 옮기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원자력연구라는 하위 폴더. 그 순간 왠지 모를 떨림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폴더를 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 네덜란드 과학기술 교류사 박연에서 현대까지라는 제목의 900페이지짜리 이발표 논문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셨던 연구였나 봐요. 논문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우리 가문의 뿌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박연이라는 네덜란드 과학자의 이야기였는데 1627년 제주도에 표류한 후 조선에 정착해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조선의 화포를 현대화하고 군사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대목이었죠. 더구나 그는 무과의 장원급제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밤새도록 할아버지의 연구를 읽어 내려갔어요. 정말 흥미진진했던 건 하멜 표류기 번역 작업 노트였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수십 년간 하멜의 기록을 연구하시면서 특히 박연과 하멜의 만남 장면에 주목하셨더군요. 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다는 기록. 수십 년 만에 만난 동포를 보며 박연이 흘렸던 그 눈물 속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신 자료들을 남기셨는데 그 안에서 박연 시대의 기술 수용 방식과 현대 한국의 기술 혁신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하셨더군요.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도 할아버지의 통찰력의 전율을 느꼈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 남기신 메모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쓰여진 그 문장. 조선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놓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제안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할아버지께서 제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려 했던 것만 같았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앞에 놓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제안서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이 제시한 기술은 유럽의 안전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냉중성자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서도 방사선 누출 위험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이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설계를 제시했답니다. 반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의 유럽 시장 경험을 내세웠지만 기존 기술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오히려 약점으로 보이더군요. 2014년 11월 최종 평가회의가 열린 델프트 공대 대강당은 유럽 각국에서 온 평가위원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팀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냉중성자, 제어 기술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는 앞줄에 앉아있던 독일의 권위자 슈미트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혁명적인 발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인생의 갈림길이 찾아왔어요. 평가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려는 찰나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카무라 연구소장님이 저를 로비로 불러세우셨죠. 차세대 고속로 프로젝트 팀장 자리와 함께 파격적인 대우, 연구의 자율성, 그리고 유럽 전역의 연구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시는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팀의 기술력은 분명 뛰어났지만 28살에 제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달랐거든요. 일본은 이미 검증된 커리어 패스를 제시했고 유럽 과학계와의 폭넓은 인맥도 보장했죠. 게다가 제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던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차세대 고속로 프로젝트라니 젊은 연구자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결국 저는 미쓰비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제 커리어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할아버지께서 말년에 한국을 주목하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겪게 될 일들, 그리고 그 후 한국에서 만나게 될 운명적인 만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15년 봄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연구소에서의 첫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벚꽃이 만개한 연구소 정원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이 펼쳐졌네요. 로비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나카무라 연구소장은 제게 특별히 준비한 웰컴 세레모니에서 감동적인 환영사를 전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며 제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도쿄 중심가의 럭셔리한 주거 환경까지 제공해 주시니 그때는 정말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정도였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늘 친절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며 일본어를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영어로 소통하려 노력했죠. 특히 시마다 선배는 퇴근 후에도 저와 함께 연구 내용을 토론하며 일본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들은 일본어 대화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는 걸 들었고 그들의 미묘한 웃음소리가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했죠. 중요한 회의 초대가 하나둘 누락되기 시작했고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도 점차 제한되더군요. 심지어 시마다 선배조차 제게 건네는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처음엔 키스씨라고 부르던 것이 어느새 키스 연구원으로 바뀌었고 퇴근 후 함께하던 식사 자리도 자연스레 줄어들더군요. 하지만 당시 저는 이런 변화를 단순히 문화 차이나 제 과민한 반응으로 치부했어요. 제게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3년간의 박사 연구를 실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연구에 매달렸답니다. 주말도 잊은 채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냉중성자, 제어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특히 중성자 감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어 방식은 제 자부심이었죠.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받은 기립박수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런데 2016년 2월에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특허 출원 절차를 확인해 볼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중성자 감속 제어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는데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백 번 고민하고 수정해가며 완성한 비대칭 펄스를 이용한 중성자 감속 제어 방식이 일본 연구진들의 명의로 출원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기술일까 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갔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박사 논문에서 제안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고 심지어 제가 고안한 고유의 알고리즘까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발명자란의 첫 번째 이름 시마다 마코토를 보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시마다 선배가 저도 모르게 모니터를 손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죠. 바로 어제도 제게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던 그가 지난 주말에도 제 실험 결과를 함께 기뻐해 주었던 그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특허 명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연구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저는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1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참담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나카무라 소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예약도 없이 찾아갔지만 더 이상 일본식 예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소장실 문을 열자 나카무라 소장은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히 앉아있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 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미안하다거나 해명하는 대신 그는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덤덤하게 와세이 기술 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미쓰비시의 모든 기술 개발은 일본의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외국인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문화일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것을 어떻게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제가 밤낮으로 연구하고 제 박사 논문의 핵심 내용인 이 기술을 이렇게 훔쳐가도 되는 것인지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죠. 말끝을 맺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나카무라 소장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지더군요. 그는 제가 회사의 시설과 자원을 이용해 연구했고 그들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며 오히려 제 항의가 부당하다는 듯한 말투로 대꾸했어요. 그의 말투에서 이제는 친절한 가면마저 벗어던진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웰컴 파티에서의 환한 웃음과 매달 정시에 지급되던 넉넉한 연구비 그리고 도쿄 중심가의 고급 주거시설까지 이 모든 것이 제 기술을 빼앗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마치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기술을 모방하고 훔쳐 자국의 것으로 만들었던 일본의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그들의 이중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그제서야 과거 일본이 한국에 했던 수많은 기술 탈취와 산업 스파이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러던 차에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자마자 제 이메일함에서 발견한 뉴스레터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오이스터 프로젝트에서 냉중성자 제어 효율을 200%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제가 연구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법이었다고 하더군요. 화면을 내리다 보니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는 기사도 눈에 들어왔고요. 가슴이 답답해 연구소를 나왔어요. 이제 막 봄이 시작된 도쿄의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그동안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이 풍경이 왜인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박연이 조선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닌 진정한 신뢰였다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왜 박연이 네덜란드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을 선택했는지. 기술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그는 이미 300년 전에 깨달았던 거죠. 벚꽃이 흩날리는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였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박연은 기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곳을 선택했다는 문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시설이나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자료를 읽고 있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온 오이스터 프로젝트 2단계 참여 제안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그들은 제가 개발한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주었거든요. 지난 2년간 제가 미쓰비시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호화로운 연구시설, 넉넉한 연구비, 그럴듯한 친절.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 기술을 훔치기 위한 철저한 계산만이 있었죠. 마치 달콤한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 같았달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내온 기술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이 제시한 기술적 비전은 제가 꿈꾸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이스라린 경험이 오히려 저에겐 값진 선물이 되었네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됐고 진정한 기술 협력이란 무엇인지 또 서로에 대한 존중이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2018년 초 저는 대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쿄의 벚꽃을 뒤로하고 낯선 도시로 향하는 길,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치 300년 전 박연이 조선으로 향했을 때처럼 저도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2018년 초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첫 출근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늦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일본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아직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연구원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첫 인상이 특별했답니다. 일본에서처럼 정자세로 늘어선 직원들도 형식적인 박수도 없었어요. 대신 연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군요. 게다가 놀라웠던 건 오이스터 프로젝트 2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격식이나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신입 연구원이 팀장급 연구원의 의견에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스스럼 없이 제안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에서의 경직된 분위기가 무색해지더군요. 그날 점심시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복잡한 식당에서 어색하게 자리를 찾고 있을 때였죠. 문득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다가왔는데 그 순간 느껴진 특유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는데 오이스터 프로젝트 책임자 강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처음엔 그가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말에 긴장했었죠.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일본 상사들에게서 느꼈던 권위의식이나 거리감이 전혀 없었어요. 35의 젊은 나이에 이미 네이처지에 논문을 실은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였음에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군요. 특히 제 연구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모습에서 기술을 대하는 한국 연구진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관계가 특별해진 건
어느 늦은 밤 연구실에서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실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효성이 내 연구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죠.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함께 낡은 논문 한 편을 들고 있었어요. 효성이 내민 논문이 혹시 제 할아버지의 것인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할아버지의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교류사 연구였거든요. 더구나 그 논문 여백에는 효성이 꼼꼼하게 메모해둔 필기가 가득했어요. 그가 오래전부터 이 연구를 깊이 있게 살펴봤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효성은 할아버지의 연구를 읽으면서 늘 궁금했다고 했어요. 왜 그분이 그토록 한국의 기술력을 주목하셨는지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고 눈빛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학문적 열정이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처럼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연구에서 시작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사,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연구하는 기술의 의미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효성은 제 중성자 제어 이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놀랐다고 했어요.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접근이라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더욱 놀랍다고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려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효성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치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이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선 제가 진정한 나로 존재할 수 있을 거란 걸 깨달았어요. 그날의 깊은 대화 이후 효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고베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경험들이었죠. 처음엔 그들의 지나칠 정도로 세심한 배려와 친절에 감동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회의록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일본 연구진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더군요. 그때 불현듯 깨달았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들만의 관행이었다는 거요. 한 달쯤 지나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효성이 저를 대전 근교의 조선시대 화포 전시관으로 초대했죠. 전시관 안에서 홍위포를 보며 들려준 박연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병자호란 당시 박연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선에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부하들은 전사했지만 그는 끝까지 조선을 지켰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의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거였죠. 마치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300년 전 박연의 자리와 겹쳐지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계룡산이 보이는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죠.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빛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일본에서의 인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의 이중성에 배신감을 느끼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상하게도 씁쓸하지만은 않았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눈물 섞인 제 고백을 들으며 효성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일본의 역사적 패턴을 설명해 주었어요. 임진왜란 때 아무 예고 없이 부산진을 기습한 것부터 시작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놀랍게도 일본은 단 한 번도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겪은 일도 결국 일본의 오랜 기만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였죠.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이 혼자만의 상처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효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효성은 한국이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한국은 언제나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냈다고 해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처인성 전투,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항전까지 한국은 결코 굴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무찔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국은 결코 다른 나라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정직하게 배우고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했다고 했죠. 이렇게 말하는 효성의 눈빛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깊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침략과 약탈이 아닌 정정당당한 기술 발전을 추구해온 한국의 역사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과거 수많은 침략을 당당히 물리치고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저력이 놀랍게 다가왔어요. 마치 제 앞에 놓인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연구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밤늦은 실험에도 지치지 않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죠. 심지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이어진 연구는 오히려 더 집중적이었고 매일 아침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마스크와 영양제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4년 7월 마침내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성공 축하 파티가 열린 날 효성은 제게 특별한 봉투를 건넸어요. 귀화 신청 서류였어요. 그가 한국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답니다. 마치 300년 전 박연이 그랬듯이 저도 제 기술과 재능을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대전 연구소 옥상에서 바라본 그날의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귀화를 결심하게 된 건 그날 밤 효성과 나눈 특별한 대화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마시는 커피. 저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연구하신 박연의 이야기가 이제야 제 가슴에 와닿더군요. 타국에서 온 한 젊은 과학자가 조선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켰다는 이야기,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어요. 효성이 들려주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역사는 마치 제 가슴속 깊이 숨겨둔 꿈을 누군가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한국은 원전 기술을 배운 지 불과 4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일본에서는 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말하며 외국인인 제 기술을 무시했었는데 한국은 그런 편견 없이 제 연구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연구를 시작했던 과학자들,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연구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고 체코 두코반이 원전을 수주하기까지 한국의 성장 과정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진 건 그 속에서 제가 꿈꾸는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기술 발전을 포기한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그 사고를 철저히 연구해 더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거예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한국의 저력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실험하다 지친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던 순간들, 주말이면 한옥마을을 거닐며 나누었던 이야기들, 코로나19로 힘들 때 매일 아침 건강을 걱정하며 보내주던 문자까지. 효성은 제게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죠. 연구자로서의 꿈을 이해하고 제 기술을 인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그리는 동반자였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일본에서의 상처를 털어놓았을 때 효성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었고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과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연구자로서의 꿈도 한 사람으로서의 행복도 모두 이룰 수 있겠다고요. 그날 저녁 효성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울립니다. 우리는 기술을 빌리되 훔치지 않았고 배운 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차례예요. 키스 씨와 함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꿈을 펼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 제가 진정한 연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요. 일본에서 느꼈던 유리천장도 외국인이라는 한계도 여기서는 느낄 수 없었죠. 오히려 제 기술과 열정을 인정해주고 더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소중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300년 전 박연이 조선을 선택했듯이 저도 한국을 저희 새로운 조국으로 선택하기로 했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곳,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 거였죠. 2024년 11월의 쌀쌀한 아침, 법무부 귀화 면접 대기실에서 저는 자꾸만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아침 8시 30분, 이제 곧 면접이 시작될 텐데. 분홍빛 하늘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 저를 보며 효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는 제 차가운 손을 포근히 감싸 쥐더니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 이뤄냈는데 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할아버지의 박연 연구 자료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답니다.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5명의 귀화 신청자들이 있었어요. 그중 제 옆자리의 베트남 여성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8년 전 한국의 시골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는 그녀는 처음엔 말도 통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친딸처럼 한글을 가르쳐 주시고 이웃들은 텃밭 농사부터 김장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대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녀가 문득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한국은 우리의 꿈을 이뤄주는 나라예요. 이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농산물 가게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우리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발견한 거죠. 마치 300년 전 박연이 처음 조선의 땅을 밟았을 때 느꼈을 그 떨림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달까요? 9시 정각,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어요. 귀가에 울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면접실 문을 열었죠. 차분한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세 분의 면접관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세 분의 어깨 너머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장되더군요. 면접관들 앞에 앉자마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지난 10년간 꿈꿔온 순간,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을지 결정되는 시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오이스터 프로젝트와 한국 원자력 기술에 대해 말하다 보니 어느새 제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첫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제게 한국은 단순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4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 그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고 설명했죠.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보았다고 덧붙였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오이스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참여했던 이 프로젝트는 냉중성자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서도 방사선 누출 위험은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이런 도전적인 과제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한국이 세계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최근의 성과도 자연스럽게 덧붙였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한 안전성 평가 모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말을 잇던 그때 오른쪽 면접관님이 제 이력서를 들여다보시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드시더니 마치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주시하시더군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분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답니다. 잠시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델프트 공대 동아시아학과의 비렐름 키스 교수님의 손녀가 맞느냐는 질문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스치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20년 전 할아버지의 박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성우 교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지도하신 제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답니다.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양 옆에 계시던 다른 두 분의 면접관님도 자세를 고쳐 앉으시며 이 뜻밖의 상황에 집중하시는 게 보였죠. 정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숨을 들이쉬셨는데 그 짧은 순간 동안 저는 할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답니다. 그러다 정 교수님께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박연과 조선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할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다면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손녀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그 말씀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차가운 면접실의 공기 속에서도 왠지 모를 따스함이 전해지더군요. 평생을 바쳐 박연의 발자취를 연구하신 할아버지의 열정이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늘 이야기하시던 인연이란 게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할아버지께서 제 곁에 계시면서 제가 선택한 이 길을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으신 여성 면접관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강효성 박사와의 인연에 대해 여쭤보시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문득 떠오르는 효성과의 추억에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했어요. 효성은 제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라고 일본에서의 쓰라린 경험으로 상처받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제 연구와 기술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함께 한국형 원전을 세계화하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말을 할 때는 제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답니다. 세 분의 면접관님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시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이미 합격을 예감할 수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효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늘 그렇듯 단정한 정장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를 보는 순간 지난 6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효성은 저를 향해 걸어와 조심스럽게 포옹해 주었고 제 귓가에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요 라고 속삭여 주었어요.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죠. 이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전통 한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마치 오래된 한국의 전통과 새로운 미래가 만나는 것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답니다. 연구소에서는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나라에서 저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효성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거예요. 지금 이 순간 300년 전 박연의 선택이 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가 조선을 선택했듯이 저도 한국을 선택했고 이제는 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